어,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에 걸쳐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농담 같은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소설이라는 녀석은 늦게 태어나고 출생 신고도 변변하지 못한 아주 하층민입니다. 이게 어느새 웃자라서 온갖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망나니 노릇을 합니다. 감은 이설로 흑심을 숨기고 동네 처녀들을 다 건드리는 치안과 같습니다. 문학의 세계를 잘 다스리는 그런 문학 규범론자들이 이 녀석을 잡지 못해서 속수무책입니다. 이 녀석을 잡아 묶을 만큼 그렇게 큰 끈도 없고 보자기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어요. 이 녀석과 같은 또래인 신출래기 문학 비평은 환심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인기에 편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또 세상에 생긴 놈이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세계를 다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게 유럽 문명권 우월주의를 전파하는데 아주 천병노릇까지 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말썽이 많은 이 녀석을 어떻게 잡을까 궁리를 하고 큰 구상을 하고 많은 대책을 세워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작전만 유효한 게 아니라 이리저리 접근해서 멀리서부터 포위에 들어가서 도망갈 것이 없도록 해서 잡아서 망나니 짓을 좀 나무래고 제대로 행실을 하도록 하는 작업을 수십 년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얻은 성과를 강의 원고에 잘 다듬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전히 많이 모자라요. 소설을 잡았다고 생각한 게 조금 지나친 생각이었구나. 소설은 참 잡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설의 자각이라고 하는 제목과 처제라는 과목에서 자각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처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요 두 가지씩 이야기가 서로 상당히 어긋난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소설을 잡으려면 여러 측면에서 어떤 기발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에 생각을 가지고 이런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소설의 자각하고 소설이란 무엇인가 하는 대목을 봅시다. 지금 우리가 문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남녀 관계를 말하면서 범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소설에 관해서 이미 많은 논의를 전개했어요. 소설은 범인의 삶을 다루면서 남녀 관계를 기묘한 관심사로 삼는다. 이렇게 하면 어지간히 정의를 얻었으나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허술한 구멍을 가지고 소설을 잡을 수는 없어요. 자, 우선 용어가 문제입니다. 작을 소자, 말씀 설자를 쓰는 소설이라는 말에서 소설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풀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지만 이것은 헛된 노력입니다. 소설은 원래 경전이나 역사서가 아닌 시시한 대단찮은 수작을 말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세세한 수작을 모두 소설이라 하다가 소설의 의미가 소설이라는 실물이 출현하고 성장하는 데 따라서 축소 재조절됐습니다. 이런 내력을 모르고 소설의 원어로 되돌아가면 소설이라는 놈이 잡히지 않습니다. 노신이라는 사람이
중국 소설 사략이라는 책을 쓰면서 시시껄렁한 잡담류를 글로 적은 것을 모두 소설이라는 오랜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뭐 도대체 책에 어서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이 과도한 영향을 주고 지나치게 평가돼서 큰 적폐로 남아 있어요. 김태준이 조선 소설사를 쓸 때도 그런 엉성한 체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작품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유학자들이 소설을 악착하게 탄압했다는 사실 무근의 엉뚱한 얘기만 잔뜩 늘어나서 우리 소설사 이해가 시초에서부터 혼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소설의 말을 노블의 번역으로 쓰자고 일본 사람들이 100여 년 전에 스보츠 쇼요라는 사람이 앞서서 그 사람이 쓰는 소설 신수란 책에서 주장했고 그것이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인 게 소설이란 말을 어원에 따라서 이해하면서 소설을 논하는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노블이라는 것은 18세기 영국에서 이루어진 아주 특이한 일군의 작품을 말하고 매우 의미가 협소합니다. 이런 의미의 노블이라는 용어를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프랑스 사람이 말하는 로망이나 독일 사람이 말하는 로만은 이보다 훨씬 넓은 뜻인데 그 노블이라는 말을 소설이라 번역해서 소설이라는 말을 노블의 번역으로 써서 우리 동아시아의 고급의 소설을 모두 논하자는 것은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고 매우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런 혼란까지 겹쳐서 소설을 하면 더 정체불명이 되고 말았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설은 무엇인가? 그게 무슨 얘기거리가 되느냐? 얘기거리 되느냐?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포학자 한 사람하고 학술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정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게 무슨 문제거리가 됩니까? 이런 소설, 저런 소설, 이 소설, 저 소설이 우리의 관심이죠.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또한 일본의 학풍입니다. 그런 거 겹쳐가지고 이 소설, 저 소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을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 돼요. 그런 이 소설, 저 소설은 말해도 소설은 말할 수 없다. 이 사람, 저 사람 말해도 사람 말할 수 없다고 하면 학문이 되지 않아요. 소설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논의의 학문이지.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경험적 인식만 있지 그것을 총괄하는 논리적인 총괄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름으로 학문을 깡그리 부정하는 겁니다. 자, 소설이라는 놈이 정체불명이고 행실이 불량하고 잡기가 어려운 데다가 소설을 잘못 잡으려고 하는 몇 가지 시도가 혼란을 부추겨서 일이 난감하게 됐다. 여기까지 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책을 찾아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첫 대목의 본론은 소설은 전설, 민담, 소설이 각고 다른 점을 통해서 소설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전설, 민담, 소설은 다 같은 서사문학이고 산문으로 된 서사문학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서사문학은 자와 세계의 대결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라는 의식과 행동의 주역과 세계라는 그 상대방이 서로 치고받고 이고치고 승패를 다투는 대결이라는 점인데 그 대결하는 방식이 전설, 민담, 소설이 다르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최초로 근거 있고 명확한 정의를 얻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소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얻어낸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논의를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작품의 예증을 둡니다. 맨 앞에는
삼국유사 보양 이목조에 있는 보양 스님과 이무기 이야기를 듭니다. 신라시대 고승 보양이 청도 운문사에 살면서 이목이라는 상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목이가 밤에 잘 때 몸이 싸늘해서 이상이 생기고 가끔 밤중에 어디로 가요. 따라가 보니까 대위제라는 못에서 이무기 모습을 하고 헤엄을 치는 걸 발견했어요. 스님에게 그 정체가 탄로나자 이무기가 스님을 버리고 이무기 모습을 하면서 공중으로 날라고 나가서 억산바위라는 바위를 꼬리를 쳐서 산을 넘어가서 저 밀양 호박소에 가지고 있다. 예, 구전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기록된 내용에는 그 억산바위 이야기 또 밀양 호박소에 갔던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전되고 있는 것을 삼국유사에 올렸습니다. 이런 스님이 청도 운문사 주지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듣고 옮긴 겁니다. 이것만큼 뿌리가 깊고 증거가 확실하고 문헌과 구전이 함께 존재하고 구전을 어떻게 문헌에서 옮기면서 조금 바꿨는가를 생생하게 말해주는 그런 자료를 더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계명대학 시절에 국문과 학생들과 함께 청도에 답사를 가서 밥을 해먹으면서 걸어가면서 마을마다 사람만 들여서 이무기 이야기, 억산바위 이야기를 채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록한 자료가 어디 간지 없어서 뒤에 논문을 못 썼지만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특징은 세계가 위에 있습니다. 보양 스님이 상당히 고명한 스님이지만은 이무기의 정체를 알 수 없어서 계속 당황하고 세계의 우위가 입증됩니다. 또 억산바위에 이무기가 꼬리를 쳐서 억산바위가 삐죽삐죽 남아있다는, 지금 가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그것이 세계의 경의를 더 돋고 있습니다. 전설은 세계의 우위에 입각해서 자와 세계가 대결이 진행되고 세계의 전설적 경의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소위 지하국 대적퇴치설화라는 것입니다. 손진대 선생이 그렇게 명명한 후에 그 용어를 널리 사용합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 딸이 도적에게 잡혀갔는데 과거를 보러 가던 한량이 구해주겠다고 나섰고 출입동을 셋을 만나 아우러 삼았습니다. 도적이 사는 곳을 찾아가 동아줄을 타고 지하수로 내려가서 잡혀간 처녀들을 만나서 동삼수라고 하는 인삼이 녹아있는 물을 마시고 힘이 아주 세져서 도덕을 목을 잘랐습니다. 잡혀간 처녀들을 구해오고 아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지상에 내려와서 내 처녀와 만나고 사형제가 내 처녀와 결혼해서 잘 살았다 이랬습니다. 이 한량이라는 인물이 별 볼일 없는 인물이고 별 생각 없이 큰일을 맡아 나갔었는데 의외로 잘 됐어요. 초립둥이들을 만나고 지하로 내려가고 동삼수를 얻어먹고 장수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센 지하국 퇴치설라를 도적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자와 세계의 대결이 자의 우위에서 전개됩니다. 자의 우위에서. 그리고 자의 민남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계 우위에서 전개되는 전설, 세계의 전설적 경의를 보여주는 전설, 자 우위에서 전개되는 민담, 자의 민담적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 민담, 둘을 합쳐서 자와 세계가 일방적인 우위가 아니라 상호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고 세계의 전설적 경이나 자의 민담적 가능성과는 다른 자와 세계가 서로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대결을 벌이는 놈이 소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소설이 무언가 하는 것이
아주 딱 선명하게 잡힙니다. 그럼 소설의 본보기는 수없이 많지만 여기서는 운영전을 들어봅시다. 김진사라는 청년이 안평대궁의 궁에 출입하다가 운영이라는 궁녀와 눈이 맞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담을 넘어 다니면서 남몰래 만나는 모험을 강행하다가 안평대궁에 들켜서 문책을 당했습니다. 운영은 자살하고 김진사도 며칠 울며 지새우다가 운영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을 짓밟은 안평대왕이 승리하고 두 사람은 패배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혼령이 안평대군이 죽고 그 궁전이 폐허가 된 곳에 나타나서 안평대왕이 죽고 궁전이 폐허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유영이라는 선비에게 원통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그 유영이 그 내력을 적은 것이 바로 이 글이고 운영정이다 그럽니다. 자기들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혼령이 되어서까지 나타나서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하소연이 납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이렇게 해서 세계와 다시 맞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명화를 누리고 고난을 행사하던 안평대왕은 각오 없고 그 궁전은 폐허가 됐지만 거기 나타난 혼령이 이 이야기를 전했다 함으로써 자와 세계의 대결이 상호우위에 입각해서 전개된다는 것을 이중삼정으로 이른바 액자 소설입니다. 액자 안에서도 액자 밖에서도 보여줌으로써 운영전은 아주 짜임새가 잘 갖추어진 소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설과 민담 소설을 읽어서 무엇이 다르다 하는 것을 확 확연히 느끼는데 다른 것을 꼭 집어내서 말할 수 없었는데 자와 세계의 우위, 자우위, 자와 세계의 상호우위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설이란 무엇인가? 자와 세계가 상호우위를 가지고 대결하는 서사문학이 소설이다. 세계의 전설적 경위를 보여주는 전설과 자아의 민담적 가능성을 말해주는 민담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면서 양쪽의 그 의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 소설이다. 소설은 이런 것일 뿐 아니라 전설과 민담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 소설사 또 소설다사를 둘러싼 문학사를 크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작성이 얻어집니다. 전설 민담 시대가 있었고 소설 시대가 있었다. 전설 민담 시대 이전은 신화 시대였습니다. 신화 시대에서 전설 민담 시대는 전설과 민담이 선두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양립, 서로 각기 존재하는 시대를 거쳐서 소설 시대가 시작됨으로써 문학사의 대변동이 일어났다. 한국 소설의 이론에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신화 시대, 전설 민담 시대, 소설 시대의 관계를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 여기서 필요하지 않지만 이것이 기본 착상입니다. 소설은 자와 세계가 상호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는 서사문학이라고 하는 이 발상이 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최초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가지고 전설 민담 시대로부터 소설 시대의 전환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을 이해할 수 있는 착상을 제공한다. 이래서 소설이 무엇인가 이 정체불명의 문제의 인물 막 건달이라고도 하고 치안이라고도 하는 이자를 정체를 밝히고 잡을 수 있는 첫 단계의 작전이 웬만큼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지금 첫 대목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멈추고 그러면 토론을 해봅시다.
그러면 서구 사회에서는 예? 소설을 서구 사회에서 소설을 자본주의 출형하고 무슨 시민사회하고 연결시키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소설이란 말, 노을이란 말로 번역으로 사용함으로써 영어로 말하면 로맨스라는 거하고 노블이라는 것은 아주 질적으로 다르다. 노블이라는 놈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 시민의 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건 영미 쪽에서 그렇게 말했을 뿐 아니라 헤겔도 자기 미학에서 소설은 부르주아 서사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견해는 소설의 어떤 일면, 일부의 소설을 말해주지 소설 전체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노블이라고 하는 놈은 18세기 영국의 생각에서 매우 특이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소설 전체를 말하는 것은 전혀 부당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소설 전체를 알고 싶은 거지 일부의 소설만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소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근대 시민사회의 소설이 발전된 소설이다. 발전된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키 큰 사람만 사람이다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만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만 사람이다. 돈도 없는 게 뭐 지가 사람이라 하냐. 이런 것 같은 논리적 모순이고 횡포입니다. 그런 말로 유럽 중심주의를 주장하려고 함으로써 소설 전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전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다가 못난 것이 탄로난 격입니다. 그럼 동양의 문심조령하고 중국하고는 어떻게 해요? 예, 문심조령 시대는 소설이라는 물건이 나오지도 않았고 소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때는 어떤 자와 세계의 대결을 말하는 전설, 민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있었어도 진지한 문학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학의 세계에서 취급을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문심조령식 우리 재래적인 문학관을 가지고 문학 세계의 어떤 규범자 노릇을 하는 모든 이론은 소설이 나오자 무력해지고 이 무례한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서양 전례의 문학관에 그냥 손을 들어 말았다. 이렇게 처음에 말은 말을 되풀이할 수 있어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점은 결국은 선생께서 이제 전설하고 민담이 서로 상호 우위에 입각한 소설적인 걸로 나아가는 중요한 틀을 잘 말씀해 주셨고, 이게 이제 학문학 통사에 있는 가장 핵심 개념이기도 하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그 신화부터 넣어서 상호 우위에 입각한 상호 보완적인 그 정체성을 추구하던 시대가 이렇게 한번 분할이 돼서 나눠졌다가 다시 이리 와서 사회에 그런 어떤 분열된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재현된 것이라고 보면 유럽에도 이게 똑같이 같은 양상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 질문은 왜 신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느냐. 신화를 말하자면 차와 세계가 기본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결이라는 외형을 거치면서 동질성을 확인하는 게 신화의 세계입니다. 그때는 자와 세계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설 민담 시대는 분열되기 시작했지만은 일방적으로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갔어요. 소설 시대는 그것이 분열돼서 분열되지 않은 자와 민간의 세계의 총체성을 회복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으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소설이고 소설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더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개된 이야기는 동아시아 소설이다, 유럽 소설이다, 뭐 아프리카 소설 한 것 없이 모든 소설에 다 해당되는 일반 이론입니다. 신화 시대에서 전설 민담 시대를 거쳐 소설 시대에 왔다. 세계가 모든 곳이 다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소설 시대로 잘 들어가지 못한 쪽도 있고, 그런 주에는 아프리카도 20세기 후반에는 그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들어서서도 저 북극의 이누이트라든가 파푸아 뉴기니아 어디 사람들은 아직 신화 전설에서 전설 민담 시대로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신화시대, 전설민화시대에서 넘어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억이 흐려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흐려졌고, 미국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겪었던 신화시대, 전설민담 시대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여서 그거 없고 마치 처음부터 소설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덜 나간 곳이 있고 이런 시기 기억을 잃어버린 건 있어도 세계 전체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 나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세계 전역에서 타당성을 가지는 일반 이론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문명권에 대한 우열의 문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세계 전체를 이야기하지 왜 자꾸 한국 거 이야기하냐? 예, 한국 것을 예증으로 삼아서 일반 이론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왜 한국을 예증하느냐? 두 가지 이점이 있어요. 내가 한국의 자료를 더 잘 아니까. 두 번째, 그러한 전환의 과정을 우리 한국의 자료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환의 자료를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은 곳의 학자가 세계적인 일반 이론을 이룩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우리는 아주 좋은 조건을 타고났어요. 어려운 쪽에는 이게 있어요. 전설 민담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가 서양의 영향을 받고 부랴부랴 소설 시대로 들어간 곳도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아랍 세계조차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소설이 서양으로부터 수입품은 아닙니다.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돼 있는 것이 지연되다가 소설이 오는 거 보고 소설의 외래적인 자극을 받고 서두로 넘어간 겁니다. 아프리카도 그래요. 그걸 우리는 넘어가는 과정이 선명해 보여요.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가 선생님의 한국 소설의 이론을 읽고 거기 도표로 정리해 놓은 이 소설의 개념을 보고 그 뒤부터 굉장히 선명한 그 가닥을 잡으면서 공부를 해 왔는데요. 그때가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 소설까지 지금 아프리카 소설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 영어, 불어, 독어의 소설의 개념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30년이나 됐으면 그쪽에서 선생님의 이론을 받아들일 때도 됐다고. 예. 한국 소설에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주기부터 30년 지난 게 아니라 한 50년 지났어요. 한 50년 된 이야기인데, 자, 여기 이제 용어 문제입니다. 소설이란 말을 문학 일반 이론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자, 거기에 참 문제가 있어요. 한자로 적으면 그냥 소설인데 그 말에 중국, 일본, 월남 발음이 다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읍만 적을 때는 뭐를 택해야 될지가 몰라요. 그것이 한자가 가지는 참 난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소설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한국어 논문을 다니엘 부셰 교수가 불어로 번역하면서 지독하게 고생했던 것이 한자를 한자도 안 쓰고 하는 말을 전달하려고 하니 같은 말을 한국어 표기, 일본의 쇼세츠, 일본의 중국의 뭐 이렇게 자꾸 변경해 나가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말을 세계 공통의 용어로 쓸 때는 발음 표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대안은 뭐냐? 노블이라는 말을 쓰되, 영어로 쓰되, 노블이라는 말은 그대로 두고 의미는 내가 말하는 소설로 바꿔야 된다. 의미는, 그러니까 그 껍데기는 그대로 두고 내장을 확 바꿔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대안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국제 비교문학회 일본 도쿄 대회 때죠. 내가 그걸 발표하니 여러 사람이 막 대들어요. 그래서 노블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세계문학 용어를 쓰려면 영국 문학의 특수한 의미를 제거해야 된다. 보편적인 의미를 가져야 일반 이론으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 하고 내가 격렬하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 그렇다 소리는 못해요.
소설뿐 아니라 많은 영어 용어가 영어가 제일 심하고 독어보다는 좀 덜 심한데 많은 유럽의 용어가 특징만 있고 총칭은 없어요. 특징만 있고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말은 있어도 전체를 지적하는 말은 없어요. 자, 노블이라는 말은 소설 일반을 의미하는가 했는데 아니요. 장편 소설임이에요. 숏스토리 따로 있어요. 그래서 소설란 말은 장편 소설, 단편 소설, 중세 소설, 그 현대 소설을 다 지칭하는 총칭인데 영어에는 총칭이 없어요. 독어불어는 조금 덜해도 총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론을 말하려면 총칭이 있어야 되는데 총칭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총괄적인 일반 이론을 전개하는 데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말 용어를 가지고 우리말로 글을 써서 세계적인 일반 이론을 탄탄하게 구축하고 이거 우리말을 우리 국내의 학자나 우리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읽어서 기반을 다 다지고 자 이걸 밖으로 어떻게 내보내고 어떻게 소개하고 번역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영어로 글을 쓰면 그렇게 아주 세계적인 일반 이론을 전개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영어로 글을 쓰면 세계적인 일반 이론을 정리할 수 없어요. 그 말이 고약해서. 한국어로 쓸 때만 세계적인 일반 이론을 전개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예요. 야,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계속 내가 떠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밖에 내보내는 것은 나중에 일을 하고 일단 우리말로 세계적 범위의 일반 이론을 전개하자. 한국 소설의 이론에 거쳐서 소설의 사유사 비교를 썼어요. 한국 소설의 이론을 영어로 번역하는 건 지극히 어렵습니다. 소설의 사유사 비교론은 덜 복잡하고 덜 까다로운 내용이고 외국의 작품을 많이 거론하니까 영어로 번역하기 쉽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 기본적인 발상은 영어로 번역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어로 이론을 전개해야 되고 외국인도 미안하지만 한국어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외국어로 번역에 대해서 열의를 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난관이 있어서 주저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내가 만약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학문의 언어로 학문을 전개했으면 정말 일반 이론을 전개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정을 사람들은 몰라요. 영어를 써야 세계적 일반 이론이 된다. 천만에 안 돼요. 근데 소설 영국에서 소설을 노블을 새로운 이야기라는 개념. 예, 그것은 노블이라는 어원이 하나죠. 어원이 하나인데 그런 의미로 소설의 일반 이론을 정의할 수 없어요. 새로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죠. 오늘 이야기보다 내일 새롭고 1000년 전의 이야기보다는 2000년 전 이야기보다는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새로운 거니까 그런 상대적인 용어를 가지고는 일반 이론이 되지 못해.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 소설 이론 말씀하시면서 운영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영전은 고전 소설 중에서도 약간 예외적인 특수한 사례에 속하는데 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이고 전개 방식이 아주 선명하고 자와 세계의 대결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운영과 안평대군의 대결이에요. 운영과 안평대군인데 안평대군이라는 그 위세등등한 대군과 일개 국내에 지나친 운영의 우열관계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것이 뒤집어지는 이야기죠. 그리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우월한 사람과 대결해서 그것을 뒤집어 나간다 하는 것이
상호이익 간 대결인데 그 경우에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주인공이 여성인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처럼 그냥 여성이 아니라 그렇게 신분적으로 종속된 여성인 것이 더 실감이 나요. 춘향이는 기생신분을 타고났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기생신분을 타고났다는 것하고 궁녀로 매의가 있다는 것도 정도가 달라요. 운영이 자유로운 처지에 있는 여성이었다고 할 때는 그 이야기가 주는 강도가 훨씬 적어요. 그리고 안평대국, 역사적 사실이죠. 안평대왕이 죽고 그 궁이 폐허가 됐다. 그래도 운영의 원호는 살아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 작품. 아주 설득력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한문본이 선행하는데 역시 한문 소설이 먼저 생겼어요. 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원래 이렇게 하면 선명한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당신은 한국 거를 아니까 한국어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영국이라든가 그런 걸 아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고 또 좋게 얘기하면 영국이나 서구에서 소설을 말하면서 자기들 그 고대 문학에서 맥맥 흐르는 그런 소설 장르의 흐르는 그 장르의 성격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깨뚫지 못하고 근대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큰 한계점이고 선생님 경우는 한국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하는 한계점이라고. 그것도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요. 이제 요렇게 해서 소설에 나타나는 사실이 한국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건 다른 데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사실의 차원에서는 나라마다 사실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 일반이론은 그래요. 그러나 인식의 차원은 용어와 인식은 매우 달라요. 그쪽에는 노블이라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우리는 소설이라는 용어를 우리 이미 선인들이 의미를 바꾸어서 이해했기 때문에 또 소설이란 무엇이 일반 사람이 다 알아요. 소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에서 유리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요. 영어를 쓰는 사람도 노블과 숏스토리를 합치는 또 로맨스와 노블과 숏스를 합친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사실 알아요. 그러나 용어가 없기 때문에 인식이 선명해질 수가 없어요. 그 영어 용어에서는 노블과 숏스토리는 전혀 딴 물건이거든. 그걸 이제 합치기 위해서 그거 안 되겠다 해서 픽션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언더스탠드 픽션. 그러나 픽션은 너무 가벼운 용어예요. 근데 그것들이 실체에 있어서는 같은 거라고 하는 실체가 막연히 느껴져도 그것을 명명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정식 논의를 시작하면 그 실체가 사라지고 말아요. 엄청난 딜레마죠. 그걸 영어를 학문의 용어로 쓰면서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한국의 자료를 주로 말하느냐? 그 실체가 비교적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자료를 사용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자료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총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 이것은 거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에요.